12월 3일 J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요, 또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이주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주천 교수님 오늘 모신 거는요, 촛불, 우파들은 촛불 난동이라 그러고, 좌파들은 촛불 혁명이라 그러고, 어쨌든 통틀어 가지고 촛불 시위합시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 7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촛불, 과연 이것이 시위였는가 난동이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3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촛불이 횃불이 된 것은요, 2016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3일이 촛불의 승리, 보수 우파의 몰락,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 그리고 또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새누리당이 결국은 이 친이계들이죠. 이명박의 친이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섰던 이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대한민국 보수파 역사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주천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들으면 이주천 교수님이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주천 TV와 동시 라이브입니다. 자, 이주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추우신데 예. 여기 취조실에 오신다고.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이 내가 방금 이제 취조실이라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그 하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취조실 면역이 돼가지고요. 면역이 돼가지고 몇 번 하다가 면역이 됐습니다. 전혀 괜찮습니까? 예. 오늘의 교수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7년 됐죠 벌써? 오늘은 날씨가 추운 날입니다. 예. 서울에서 오늘 영하가 4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박 대통령 탄핵 당할 때 날씨가 더 추웠잖아요. 그때 눈도 많이 왔고 눈이 엄청 왔죠. 12월 달에. 예. 우리가 예고해 드린 대로 2016년 12월 3일은 한번 이 보수파 측에서는요, 그날을 좀 되짚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12월 3일이 이제 그날이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입니다. 회의도 했다 그래요? 예,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이제 정해가지고 촛불 시위가 이제 횃불 시위로 촛불에서 횃불로 바뀌는 하나의 그 전환점인데요. 결국 그게 이제 보수의 몰락, 또 박근혜 정권의 몰락, 그리고 이제 배신자 그룹이 형성되고요. 대규모로 메모들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탄핵 멤버와 비탄핵 멤버들이 이제 갈라지는 이제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이? 지금 탄핵 운동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지금 지피고 있습니다. 촛불에서 지금 탄핵으로 가자 해서 내려와라 해서 7년 전에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죠. 자, 교수님. 교수님은 그때 촛불 시가 있을 때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정년퇴임하고 한 2년 됐을 때니까. 정년퇴임 언제 하셨는데요? 그때가 2년 됐습니다. 그 퇴진한 이후에 2년 됐을 때. 그러니까 정년퇴임이 2년쯤이 2014년도 정년퇴임이었습니까? 지금 10년 됐습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백수로. 아니 좀 정당 활동도 끼우거리고 좀 했던 적이 있죠. 하여튼 10년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촛불
시를 기억하시겠네요. 그 말도 못합니다. 그 뭐 소주 밤에는 뭐 9시, 10시, 11시까지 뭐 좀 그 사람들 소주도 마시고 자기들끼리 놀고 뭐 온갖 욕지거리도 하고 그 촛불 들면서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촛불 드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촛불에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촛불이 법이다 해서 완전히 임의재판식으로 국힘당 그걸 겁박을 했고 마지막에는 사법부 이런 판사들을 완전히 협박을 해가지고 탄핵 안 하면 맞아 죽겠다 이렇게 겁을 먹게 한 것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야당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야당이 그날 예. 촛불 이제 당시에 촛불 집회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근처에 있었지만은 무서워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촛불 들고 무시무시하게 와와 하는데 그 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라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다가 늦은막에 망신살 뻗치겠다 싶어서 피했죠. 멀리서 봤습니다. 그날 그 12월 3일 그러니까 7년 전 오늘입니다. 12월 3일 날 촛불이 얼마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뭐 한 수십만 된다고 그래요. 100만? 촛불 그때 이제 촛불을 개최했던 집회 측에서는요 232만 명이 나왔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찰 추산이 한 3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명이네요. 그래서 이제 12월 3일이 오늘날 이 소위 이제 좌파들이 있는 말을 합니다. 무혈혁명, 무혈 촛불혁명을 일어났던 하나의 그날이 전환점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교수님께서는 이 촛불을 혁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완전히 구테타면 난동인데 결국 정권을 전복한 폭란이라고 봐야 되죠. 폭란. 근데 왜 폭란이라 보십니까? 이제 이 무장은 안 했지만 그러게 언어라든가 행동 같은 거는 불법적인 게 많았거든요. 불법적이고 이제 경찰 공권력을 겁박했잖아요. 사법부를 겁박을 했기 때문에 폭력성, 인비지블 바이올런스,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은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욕설이라든가 이런 난독이라든가 이런 행동에서 이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무시한 공포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인비지블 바이올런스. 그날 이제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가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좌파 세력에서는 그때 11월 2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그 3차 담화는 퇴진을 해라 그러는데 이제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퇴진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12월 1일 날 좌파들이 이제 전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측에서 이제 12월 1일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12월 3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퇴진 운동으로 이제 이 국민운동으로 만들겠다 이제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당시에 뭐 교수님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좌파들의 주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을 했어야 됐었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퇴진을 했다 그러면 탄핵은 뭐 그냥 물건 나가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퇴진하면 안 되죠. 그래도 퇴진하면 안 된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이 최순실하고 이런 관계가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리고 탄핵의 사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탄핵의 사유가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이적죄라고 이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적에게 정보를 팔거나 반역 행위를 하거나 반역의 행동을 보이는 심리적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재벌로부터 빅당 엄청나게 돈을 비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적발이 되었거나 비자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헌법 정신을 위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사조직처럼 최순실을 가까이서 좀 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는 정보의 멘토로서 비공식적으로
그것이 좀 과했다. 이런 차원, 요건 질책 사유지. 탄핵의 사유는 헌법에도 이거 지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참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는데 가장 이제 핵심이 국정농단. 또 국정농단 플러스 최수원 씨의 이 국정 개입.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이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특활비. 뭐 이 선거 개입 관련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용됐던 혐의들을 다 나열하면 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도 벗어날 수 없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도 포함되는 거죠. 더 해요. 이 세 사람이 더 해요. 더 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자 이제 촛불이 횃불이 됐는데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복을 했어야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행동에 그냥 워딩만 했거든요. 대국민. 그냥 사과하고 워딩 할 게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 국정 계획을 밝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결국은 이제 12월 3일 날 뭐 사실상 촛불에 무릎 꿇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항복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거죠. 이게 이제 급격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2016년도 10월 24일 날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후 이제 대국민 사과 1차 또 대국민 사과 2차 11월 29일 날 3차 대국민 사과. 아이고 3번 이상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래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을 되돌려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비상시국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헌법 밑에 법률 조항에 그 조례라 해가지고 대통령 그 행정 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죠. 가장 심하게 계엄령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거 쓸 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환경 요인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도자가 이제 군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리더십의 그 친화력이죠. 자기의 그 국가의 비전을 설득시키고 이것이 내가 쓰러지면은 나라도 쓰러진다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서 이런 그 부하들을 챙기고 그 다듬을 수 있는 그 리더십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서실장 누굽니까? 저 비서실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황강옥이 아니 저 비서실장 있었죠. 저 김여충입니까? 아니. 근데 전화를 하니까 김기춘 씨. 김기춘 씨. 통화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집무실도 잘 안 나오고 거기에 국내 청와대 무슨 궁궐도 아닌데 구중 궁궐도 아닌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 비서실하고 장차관하고 이런 소통이죠. 이제 스킨십 이런 것이 평소에 아주 부족했다 그래요. 그 세월호 터진 때도 전화를 걸어도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 국회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고립되니까 최순실이든지 과거에는 뭐 정윤회식으로 해야 되고 사바사바 쿵짝쿵 해서 국정을 더 한 거 아니냐. 그럼 더 의혹이 돼가지고 이게 국정농단 몇 사람이 해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증폭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교훈을 삼아서 이런 실수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이런 미스테이크가 지금 점점 지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까? 안타까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뭐 댓글을 저 유광열 씨라는 사람이 우리 댓글 다는 거는 좋은데요. 이 방송과 벗어나는 댓글 달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 저기 이수천 교수가 김문수를 뭐 지지했다. 뭐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노는지 우리 정감이 없는데. 뭐 지지를 하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그게? 아 김문수가 유튜브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김문수가 예. 이렇다고 한번 예, 지진 아니고 한번 예. 유튜브를 끄는 걸 가지고 이거 무슨 상황이었어요? 자꾸 뭐 이 필요 없는 얘기들을 주제가 뭐 어긋나버려요. 이런 것들을 산만하게 예. 산만하게 그런 글 달지 마세요. 예? 예. 집중하세요. 예. 주제에 관한 이야기 하면 좋죠. 주제에 관한 예. 얘기들을 하셔야죠. 왜 이런 식으로 예. 자 이야기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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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우리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이 남아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안 보려면 그냥 나가세요. 음. JBC 뉴스는요.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봐달라 안 봐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와가지고 그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전체 우리 공화당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송이 아니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김문수가 뜬다 했더만은 한동훈이 주고 김문수 뜬다 했더니 그거 보고 그 타이틀 보고 그러네. 예. 왜 이따고 글을 쓰는가? 유광열 씨 나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해봐 나한테. 막 참으소. 막 내가 말려야 되겠네. 예. 뭐 씨발 방송하는데 당신이 와서 하든지 그럼 여기 와서 이 양반아. 본인이 지금 이 교수님이 김문수가 그때 뭐 친일 관련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 유천 교수께서 김문수에 대한 그런 누구나 그런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예. 그런 일 합시다. 예. 넘어갑시다 교수님.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촛불 매듭 찝시다. 그찬자 뭐 매듭 커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한이 없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밑도 끝도 없어요. 아 당신 진짜 사라져야 되겠다.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사람 욕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씨 진짜. 아 있다고 방송에 넣으면요 우리 공화당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지 말라고 이런 것들 댓글을 달고 좀 대응을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전부 다 뭐 막 참으소. 막 어쩝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고 또 조원진 대표 지난 대선 두 번 차례 나올 때 다 지지했고 다 지지했던 놈입니다. 예? 이수천 교수님도 한때 조원진 교수를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요. 예? 다음에 대선에 조원진이가 나온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 지지합니다.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 누른 겁니까? 내 카메라? 예? 라이브가 돼야 되는데. 저 라이브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수님. 라이브가 안 되고 있네. 또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교수님 가서 눌리십시오. 아휴, 정말, 진짜. 모르겠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예. 자, 아휴. 자, 또 이야기합시다. 이 교수님 이제 말 놓은 김에 예. 한국 보수들요. 그래 갑시다. 예. 한국 보수들요. 그냥 저는 뭐 좌파 쪽에서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예. 또 뭐 좌파 쪽에서 또 이래 뭐 또 활동을 해왔고 했는데요. 좌파에서 경험했던 부분들과 지금 내가 이 보수파 쪽에 와서 양쪽 다 봤잖아요. 양쪽 다 보니까요. 이 보수파처럼 쓰레기들이 없어요. 아주 비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신 잘하고 그런 성격들이 윤석열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성격들이. 그런 성격들이 윤석열을 데리고 예, 왔어요. 그 사람 미들 클래스 중간 간부들이 그럼요.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옳다 싶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그게 패착이 아닙니까? 완전 그러니까 패착이에요. 결국은 지금 말 놓은 김에 이제 예. 정규제
전 한국경제 주필이죠. 예. 정규제 주필이 이제 지난 15일 날 예.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유죄 관련해 가지고 정규제는 잘못된 판결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지문 예. 고려대학교 영문과 명예교수가 뭐 정규제 타락했나 배신했나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정규제 이 주필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 기사 내용을 볼 때는 충분히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글에 이제 깊이를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글을 볼 때는 전혀 그런 글이 아니거든요. 이 보수파의 이 비겁함과 또 보수파의 그런 잘못된 점을 통철이 반성하는 글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이 서지문 교수 글을 보니까 예. 이제 정규제 교수, 정규제. 그러니까 되는 건데, 예. 정규제 글을 보니까 글을 뭐 조금 칭찬하는 좀 안 됐지만 잘 썼어요. 예. 왜냐하면 보수의 예. 문제점을 지적한 거, 그리고 윤석열을 데려온 것이 패착이었다는 거를 예언자적 차원에서, 선지자 차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쉽게 예. 감동을 받으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논객들이 그 정도까지 못 써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가 현재 문제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하면 몰아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지적한 그런 글이라는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정규제 글을. 근데 이제, 다만, 서지문 교수 글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 청탁을 받은 글이라는 냄새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언론사 청탁을 받은 글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이제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서지문 교수 글이 그래도 그러니까 깊이가 예. 깊이에서 서지문 교수가 고대 영문과 교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정규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찬반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걸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작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뭐 항상 있는 그 카몬한 일방적인 그 배신자 프레임, 이제 그걸로 걸기에는 지식인으로서의 글로 볼 때는 깊이가 얕거든요. 일반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막 보수가 잘 썼다 이런 차원이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정권이 왜 문제고 보수가 어떤 문제점에 취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면 나라가 뭉개지는 이런 그런 충정의 호소력은 좀 떨어지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좀 이래 글의 깊이와든지 약간 그 시사하는 바가 일반인들 그냥 뭐 거의 얘기하는 그 수준의 일반 대중 보수 대중들 보수 대중들의 뭐 박수나 받는 그런 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주제가 교수님 촛불 아니겠습니까? 촛불과 보수의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탄생했던 배경도 촛불이거든요. 그렇죠. 촛불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좌익의 앞잡이 행동대장 노릇하면서 그걸로 해 가지고 검찰총장 된 것이 권력의 길이었는데 분명한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자기가 좌익의 행동대장으로서의 죄가를 확실하게 전황 세탁을 안 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이 떡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거 잡아먹은 거거든요, 떡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16년 이제 12월 3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월 29일 날 대국민 3차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서 12월 1일 날 이제 그 특검을 임명됐던 그 박영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팀장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 박지원이가 초청했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당시에 이제 이 대전 고검입니까 대구 고검입니까? 이제 그 윤석열을 불러왔죠. 특검팀장으로 이제 불러왔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또 10일 지나서 한동훈이가 이제 특검팀에 합류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이 촛불이 가장 거세게 이 광화문 또 세종로 뭐 대구 뭐 부산 뭐 전라도 강주
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까지 촛불시가 타올랐던 그때 그 시점이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이 없다 이 말인데, 근데 이제 좌파들이 하는 얘기는 예. 그런 촛불의 배신자가 윤석열이고 또 한동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촛불에 얹혀가지고 그 기세를 타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촛불로 성공한 권력을 잡는 그런 걸 탔는데, 또 이제 자기 그 시세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말을 갈아탄 또 한 번의 배신을 한 거죠. 박근혜 정부 때에 이 윤석열이는 그 국정원장 댓글로 해가지고 배신 한번 때렸고 정권에. 그다음에 한동훈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수를 또 한번 배신했고 두 번째 배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권 교체기에. 그러니까 배신으로 권력으로 모든 담물을 빤 인물들이 윤석열과 나는 한정욱이다. 배신으로 최고 이득을 봤다. 현재 한 10년을 돌이켜보면 촛불을 이득을 보고 예. 또 좌파들로부터 가장 또 이득을 받던 예. 사람이 또 보수로 가서 최단 이득을 봤죠. 막시멈. 어째 보면 예. 이제 그 어제 정규재 며칠 전 정규재 전 주필의 글도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이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시절에 저질렀던 일들, 이게 뭐 또 200명 이상을 또 구속시키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생을 마감을 했죠. 자살을 예. 하고, 또 한동훈이가 벌렸던 그 삼성 수사, 이거는 그것도 양승태 예. 참여연대와 예. 함께 이제 했던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또 이제 삼성을 오늘날 삼성을 지금 거의 뭐 이류 기업으로 이 추락시키는 하나의 그 운명이죠. 운명이다라는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층에서는 이런 한동훈과 또 이런 윤석열을 또 지지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둘이는 또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내용 아시죠? 예. 한동훈 가족이 윤석열 댓글 관련 예. 뭐 거기서 이제 논란됐는데, 예. 그 교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예. 지금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면 배신 정치로 가장 그 덕을 받는데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천리, 하늘의 논리는 도리, 하늘의 도리라고 보면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때냐, 어느 식으로 방식이 문제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도 죄값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무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막 후려쳤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예. 이수정 교수님 방송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또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뭐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예, 아니 그래도 뭐 일어나신 김에 뭐 교수님께서 한번 요걸 눌리셔야 되는데 예, 요거 눈이 아파서 요거 뭐 눌려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 TV하고 뭐 복사하면 돼. 뭐가 좀 잘못됩니까? 우리 하여튼 뭐 됐습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그 제2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탄핵의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제2 대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악의적 틈 속에서 준비가 보수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욕심, 자기 사적 욕심을 권력에 불타가지고 으쌰해가지고 또 배신하면서 자기 걸 배신하면서 말을 갈아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준비가 안 된 두 권력에 쫓는 이 인물들의 이 앞날은 저는 불행밖에 없다. 아까 교수님 제가 질문한 게 그 교수님은 이제 뭐 저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저기 한동훈 가족 댓글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공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한동훈이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기자 이봉주 기자인가 뭔가 해가지고 고소고발하거나 당에서 무슨 사법 처리로 할 게 아니고 한동훈 개인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를 자기 스스로가 밝혀야지 법으로 해가지고 국힘당을 끌고 가거나 하는 거는 졸렬한 처사고 이건 자기 무덤 구덩이 파는 거예요. 구덩이 파는 예. 거다. 자, 또 하나 또 질문하면요. 예. 자, 한동훈 댓글이 지금 현재 지난주만 하더라도 예.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불이 타올랐는데 그거, 갑자기 이제 또 친한계 친한계에서는 휴전 지금 김건희 예. 이 특검 재발이 관련해가지고 10일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한동훈계에서 뭐 김건희 특검법 찬성을 던지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 댓글 논란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측이 지금 서로가 휴전을 하자 이런 경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진실 공방,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성역화됨으로써 거기서 움츠란 거 아닙니까? 추경호라든가 이런 멤버들, 윤친윤 계열이 한동훈의 공격을 계속 가다가 거기서 바람표가 8명 나오면은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 특검이 처리될까 두려운 나머지 휴전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볼 때는 그럼 이건 진실 공방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이 더러운 권력 게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쪽에 덩치가 더 커지고 저 김건희라는 게 진정한 엄청난 약점이다. 그럼 심심한 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할 겁니다. 약발이 들은 겁니다. 이 카드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동훈 세력이 커지면서 친윤계 그룹이 김건희라는 아킬레스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는 상당히 코너를 노린다. 윤석열이가 한국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끌고 가면은 여자 치마폭에 그냥 들어가면은 자기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다 죽게 돼요. 언제 죽느냐 문제지. 그 제가 이야기 들으면 초안지에 항우하고 유방하고 권력투쟁 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유방은 친구 좋아해가지고 마누라든지 마누라가 없을 때 술도 마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누라하고 노모가 적에게 포로로 또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우는 그 우민이라고 해요. 미인이 이제 전쟁터마다 우민을 끌고 다닙니다. 애처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똥꼬집 해가지고 이 범증이라는 자기 아부라는 그 자기 삼촌 되는 자기 그 늙은 참모인데 그 사람 말을 듣다가 나중엔 똥꼬집 패가지고 결국은 한신이 이끄는 그 해야 전투에서 강물에 빠져서 패전하는데 동반 자살한다 그래요. 소설에 하면은 우민 끌어갖고 같이 죽어버려요. 제가 그걸 인용하고 싶은 게 지나친 애처가는 CEO라든가 이 국가 지도자로 될 때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가보다도 마누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똥오줌 못 가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누라하고 끌어안고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 초안전의 그 항우의 최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항우에 했던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해야 전투에서 강물에 같이 동반 자살했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지금 좌파들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공격하는 부분들은 또 뭐 선동 프로파간다 쪽에 거의 기울져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터뜨릴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뻥튀기를 하잖아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최재형 목사건 그걸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석 달을 총선 참패 4.10 총선 참패에 원인 제공한 게 최재형이 유튜브 만든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전에는 그 7시간 이명수 기자 사진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인가 그것도 7시간 녹화되면서 그게 야당에서 까발렸죠. 그 다음에 3번 타자가 명태균이 하는 인구예요. 명태균이.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루에 지금 유튜브 터뜨리는 거 시닉스인가 뭔가 서울의 방송 말도 못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프로파간다 쪽에 해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파간다인데 그러한 소스가 있잖아요. 소스가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옛날 같으면은 그 김영삼, 김대중이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뭐냐면 아들을 구속시키면서 이 잔고를 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까지 구속시킨 김영삼, 김대중의
그 전철을 생각해 보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전두환 대통령 회고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을 직접 김현철이 하고 이순재 여사가 줬다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남동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읽지를 않고. 자, 그게 비극이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김현철이라든지 예. 또 뭐 아들 김대중의 뭐 김홍업이라든지 예. 또 이 김홍걸 이런 자들은 뭐 거기에 명확한 제명이 있어서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인데요.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지금 뭐 양평에 인터체인지 거기에 뭐 자기 땅값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혹은 또 뭐 지금 뭐 각종 지금 좌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 이것들이 따지고 보면 대선 전에 일어났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냐면은 언론들은 좌익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80% 90%가. 그러면 일반적인 우익이 아니고 그냥 중도라든가 이런 못 모르고 생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장바닥에는 아줌마가 MBC TV 뉴스만 봐요. MBC만. MBC만. 예. 그러니까 대구 시장바닥에 있는 어떤 제가 깜짝 놀랐는데 틀고 보니까 MBC 뉴스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시장바닥에. 그러면 MBC가 보도하는 좌익방송의 보도를 그대로 진실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투표장이 그렇게 투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투표를 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촛불도 이제 촛불로 다시 돌아오면서 2016년도 벌어졌던 촛불 시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촛불 혁명이라고 이제 부추겨 이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좌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과연 촛불 혁명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 논란과 논의가 좀 필요한 대목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또 왜 이런 보수 학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못하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시간제 연설도 하겠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유튜브를 해도 대중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연설도 안 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듣지 않든 간에 예를 들어 JBC 뉴스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JBC 뉴스가 뭐 1000명 이상씩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JBC 뉴스의 어떤 보는 시청자들이 보수층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이제 답답하다, 이거 안 본다, 이거 무관심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을 보든 두 사람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이래 저도 언론밥을 먹고 교수님도 이제 이 교수 밥을 드셨고 이랬는데, 그럼 이 촛불에 대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촛불을 어떻게 우리가 보수해서 규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입장조차도 없는 이 더럽고 야비하고 아주 기득권만 찾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이 보수의 집단을 볼 때 결국 이것이 촛불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좀 안타깝죠. 시민사회하고 우파의 학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백수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우익단체들, 시민단체 이렇게 보면은 권력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권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면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2016년, 17년에 탄핵이 어떻게,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정리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지적 노력이.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좀 더 비판을 하면요, 굉장히 무식하고 흥문잘하고 또 이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쓸 때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퍼지고 이러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방송도 안 보고 글도 안 읽단 말입니다. 그거 좀 제가 최근에 얘기하십시오. 한동훈 아웃 해가지고 왜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런 유튜브들하고 또 이 고성국 TV라든가 유튜브를 좀 검색을 좀 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굴 뭐 지적하고 싶진 않고
지금 보수 유튜브들이 하고 있는 뭐 50만, 100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유튜브들이 이제 자기가 전공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유튜브가 있고 그건 젊은 층이죠. 그렇죠. 40대, 50대 뭐 그건 하고 싶은데 그러나 60, 70 이래 되면은 고수들은 어느 정도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아주 부족해요. 그냥 신문 쪼가리 읽고 그냥 신문 쪼가리 읽고 쉽게 자기 노력 별로 없이 그냥 쉽게 해가 그게 이제 그 돈도 들어오잖아요. 광고. 그런 그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 마니메이킹 속성에 젖어서 신문에 읽고 그냥 행동. 뭐 신문에 읽고 이야기해요. 네, 신문 읽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게 뭐 100만, 200만 넘어가고 그게 젖고 그다음 좀 젊으면은 저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저지르거든요. 결국은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교수님, 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뭐 정의를 이야기해야 된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요, 진실과 양심과 용기와 정의와 자유를 부르짖는 새끼들은 전부 다 거지 새끼 돼버려요. 사람들이 안 봐요. 예를 들어 JBC 뉴스 같은 경우도요,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뭐 30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언론 봐도 지금 나오는 신문들 이거 그냥 눈 감고도 세상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하고, 또 뭐 교수들을 좀 이래 이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하면요, 뭐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새끼가 다 거짓말쟁인데, 제가 우리 교수님을 모시는 이유는요, 그래도 유일하게 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일하게 변신과 배반을 하지 않고 이탈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교수님으로 저는 봤어요. 저는 이주천 교수님 잘 몰라요. 우리 정민희 대표님도 어찌 알게 됐냐면은 그렇게 왔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그 유튜브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말이 좀 이렇게 해서 건들거리고 이래서 이제 그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두 번 자꾸 만나면서도 야, 이 언론인인데 이 보통 이런 말만 이래 하는 딴따라 그냥 막 자기 아는 대로 막 이래 뻥으로 하는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솔직하게 한다면. 많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부름가 이래 좀 색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언론이다. 근데 안첨한 게 아니고. 내가 솔직히 괜찮아요. 내가 솔직히 이런 유튜브도 있나 보수에 내가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솔직하게 한다면. 근데 다른 보수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공부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요, 교수님, 이 JBC 뉴스가 올해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년 됐다 그러잖아요. 13년째. 13년째.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우파 유튜브의 원조예요, 원조. 사실 이제 지금 촛불, 우리가 오늘 촛불 돌아가면요, 당시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어떤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2016년도에. 다들 전부 다 JBC 뉴스를 보고 뭐 이런저런 유튜브들, 지금 뭐 50만 100만 되는 유튜브들 다 JBC 뉴스를 보고 다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당시에 뭐 촛불 시에 대해서 어정쩡 입장을 밝혔던 뭐 새누리당, 또 뭐 그때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라든지, 혹은 또 위장 기회주의자들, 뭐 돈 많잖아요. 뭐 기득권 지키려는 자들, 자, 그런 자들하고 손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정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강령이 자유와 진실 정의. 강령 끝내줘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것처럼 절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강령이 국힘당보다 나아요. 그럼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정당이고 또 이 정도의 아스팔트에 서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탄핵 무효를 부르짖고 또 박근혜 무죄석방과 촛불 난동에 부딪히는 이 용기 있는 국민들이라 그러면 나는 같이 가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조 방송이라 그러면요. 지금 100만 정도 돼야 되는데. 자유와 진실 정의를 외쳤던 이런 국민들이 예. 아니, 지지도 해줘야, 서포트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100만 가야지, 100만요. 밖에 나가더라도요. 네. 야, 내가 우리공화당을 지지하고 네. 또 자유 진실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묻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든지 그건 나름대로 제가 그런 어떤 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전부 다 깡통 타게 생겼어요. 깡통. 뭐 깡통 이미 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실 정의라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조원진이라는 사람,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잘났던 간에 그 많았던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촛불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런 방송을 지금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보수파 방송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한동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윤석열 싸움 붙이고 뭐 어떤 조갑제 관련 논란 크게 키워 가지고 한 놈 조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더 몰려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고 또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역사전쟁에서 폐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생각하는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1948년 건국 이후에 예. 이 대한민국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건국이 정당했느냐? 예. 아니면 이게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냐? 예. 여기에서 지금 북한하고 연계돼서 체제전쟁의 그 와중에 있거든요. 그 역사전쟁에서 우파가 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역사전쟁에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보수파 졌다고 보는데요. 네. 역사전쟁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지금 우리 앞에 있었던 박근혜의 탄핵, 박근혜의 구속, 예. 또 이 촛불, 여기에 대해서 보수 우파에서의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예를 들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 촛불 난동이라고 해야 될지, 촛불 시위라 해야 될지, 촛불 혁명이라 해야 될지, 아마 이 부분들이 조만간 이제 헌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예.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촛불 혁명이라는 찬양적인 하나의 헌법 전문에 글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파들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저 그냥 유튜브들은 파리하기 바쁘고 돈 땡기기 바쁘고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바쁘고 언론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지식인들도 지금 이런 현실, 이런 탄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교보문고에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은 보수 계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이 보수 계밀 제가 섬뜩한 게 변호사 출신인가 이 사람이 앞으로 명태인가 명태균이 이렇게 직거래하게 이거 한 6개월 1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보수는 완전히 몰락하게 마이너리티로 몰락하게 된다는 책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안 읽어봐도 뻔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것이 이게 구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시간표가 임박했다는 할 때 이 보수는 굉장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과거에 보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런 정치적 괴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면서 보수가 완전히 망쳐지느냐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뭐 만나라 선생님이 이제 뭐 댓글 단 내용들을 보면요. 예. 결국 박근혜가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문제들. 이건 물론 뭐 JBC 뉴스가 상당히 많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보수의 계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자는 저는 보수의 가면을 쓴 하나의 그 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보수다, 아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 그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는 지금 박근혜는 뭘 했습니까? 결국은 그런
소위 보수와 촌을 잡고 또 그런 보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위 우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가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요, 국민 속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적을 또 하겠지만은 유영아 개인에게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모든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투항을 한 거거든요. 거기 앵겨버리는 그런 식이 형국이 되면서 보수의 폭을 넓히고 국민 속에 들어가고 보수의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투항을 한 거죠. 보수 윤석열 정권에게. 이게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요, 지금 이제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쪽박이요, 이제 불의와 거짓과 선동에 합류했던 사람들은 대박을 쳤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요.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이 바닥에 와가지고 소위 보수파들과 손을 잡고 저 좌파 정권, 좌파 세력들, 또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그런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앞장서서 투쟁을 한다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따라줄 국민들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박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상실됐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수님 보십시오. 지난 7년 동안, 만 7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자유와 진실을 위해서 외쳐왔던 정치인과 또 국민과 또 지식인들은 뭐 교수님이나 나나 다 쪽박 다 차버리고, 그렇게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탄핵, 박근혜 구속, 문재인, 좌파로 빠져나간 자들은요, 전부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동하면서.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국힘당 세력들 하고 하여튼 그 주류가 근데 국힘당 내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 윤석열을 영입함으로써 그 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탄핵에 반대했던 애국 세력들은 완전히 쪽박을 그러니까 그 애국 세력들도 자유파로 지칭합시다. 그 애국 세력들도 결국은 물을 갈아타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지로, 또 한동훈 지지로 물을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는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만 박정희 대통령 사상이라든지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5일날 경북 안동에서 경북도청 앞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식 있지 않습니까? 동상 백날 건립하면 뭐합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면요, 박정희도 사라지고 이승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그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반탁 세력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 애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 때로부터 윤석열 지지 또 이제 거기서 쪼개져 가지고 한동훈 지지로 양분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3 세력이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래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용과 방식에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토요일 일을 광화문 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잘하겠지, 승열이가 잘하겠지 이렇게 박수치고 아멘 해서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되고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렸느냐 이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박수치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정말 제가 이제 그것도 지금 넣었으니 이건데 교수님 그걸 보면 제가 너무 역겨워가지고요. 완전 내바다에 당했다 그러잖아요. 내부에서는 사기당했다고. 이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좌파들 촛불 집회를 많이 갑니다. 이제 좀 제 기록을 좀 남기려고 가는데 광화문에 있는 이 보수 세력들이 하는 그 집회를 보면요, 속에 구역질이 납니다. 아니 죽으라 고생하는데 얻은 게 뭐야? 열나네 진짜. 그런데 세종로에 있는 좌파들이 가면요, 그래도 볼거리가 많아요. 볼거리도 많아.
근데 이 강화문 쪽에 나가면요, 숭배. 이거가 북한입니까? 뭡니까? 이거? 숭배. 북한 김정일 찬양하겠다는 게 뭐야 이게? 참. 윤석열을 지키자. 그 명분이 뭐죠? 아니 그래 지키자 하면서 조건이든지 이래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이에요. 나 기가 차서 참. 이 보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로 몰려오고 따지고 오면 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카카 좀 제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애원을 하진 않나. 참 답답한 이 보수층들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보수 우파의 리더라는 자들 한번 제가 옛날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애들의 어떤 수준, 그애들의 어떤 한계가 뭔지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 마르크스주의가 뭔지 아느냐, 그 혁명적 부분들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딴 거 알 필요 없다. 야, 그런 놈이 소위 태극기 집회 리더를 하고 있고 이래요.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금 저 김진아라는 작가가 예. 지난번에 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하고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예. 1년 독서량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3.9군이랍니다. 3.9군이고 미국이 한 달에 4점 몇 군이에요. 미국이 한 달에. 그다음 일본이 한 달에 3점 몇 군이었다 그래요. 한 달에. 우리는 한 달 1년에 3.9군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을 읽든 안 읽든 간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 서려고 하면요. 리더의 자격 조건은 정말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그룹층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보수 이런 여러 단체들도요. 보면 전부 다 저거 잘났다. 이거 잘났다. 제가 처음에 여러 보수 단체들로부터 같이 좀 합류해서 하자 이래야 했는데요. 심지어는 옛날에 촛불 태극기 집회에서 뭐 JBC 뉴스 애청자들 해가지고 현수막 들어가지고요. 앞에 그 저기 돈통을 놓더라고요. JBC 뉴스 현수막을 이래 뭐 자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돈통을 모아가지고 JBC에 후원금을 주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는가 봐. 예. 제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씨 하면서 제가 막 고래고래 감질러 가지고요. 당장 돈 다 돌려주라고. 이 양반들 지금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돈통 앞에 놔두고 팔은 야 그것도 JBC 뉴스 현수막 뒤에 달아가지고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 좀 후회됩니다. 제가 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옳건 해버리지. 그때 돈 좀 이래 돈 해가지고 그때 좀 마이크 좀 멋지게 하고. 그거 가가지고 그 제가 또 마이크 좀 잡고 했으면 그 뭐 돈벌이 했을 것인가. 좀 아쉽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보수 예. 지금 그 이제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가 좀 마지막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보수 개멸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게 참 제가 어떻게 그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보수 개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대로 가면 저는 이 보수가 시간표로. 이제 개멸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수가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무시무시하네요. 예. 보수가 개멸돼야 된다. 오래 전부터 저는 보수 개멸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살았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유를 논할 자격도 없고 예. 저는 보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보수라는 국민들은 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또 공산화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자기 희생 네. 또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애국 애족의 길을 걸어왔던 예. 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또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예.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던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자체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의 정신들,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마저 우리는 지금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지난 탄핵 정국 때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노쇠화되고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돈을 다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돈통을 끌고 가는데. 돈도 없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거짓 신세 비슷하게 다 돼버렸어요. 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물러나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위장 기회주의 물개 박수를 치는 그 보수 세력에 들어가 가지고 침묵의 안전지대에 들어가 버리 가지고 뭐 유행하 국회의원 만들기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국민을 배신했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들이 다 한꺼번에 정리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보수는, 계멸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한부 보수는 이미 대한민국 보수는 시한부 인생이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교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인터뷰보다는 이제 토론하는 그런 방송인데, 가령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1월 25일 날 위장 교사 위장 교사 혐의로 해가지고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무죄 받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법부가 정치판을 보고 요령 부린 거죠. 그렇죠. 교수님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또 보수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이재명이를 구속을 원한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얘를 판사했다 봅시다. 그러니까요. 그럼 교수님이 어떤 가족들, 교수님이 신변에 위협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뭐 좌파들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뭐 이재명 구속을 반대한다가 거의 뭐 40%, 50%, 45%, 50% 나오고, 이재명 구속에 찬성한다가 30 몇 프로 나옵니다.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재판이랑 여론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놈이 이재명 위정 교사에 대해서 유죄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요, 뭐 1심 판결, 2심 판결하면 뒤집어진다? 2심 판결이 더해요, 여론 재판은.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1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2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내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판을 바꿀 필요가 뭐 있냐. 결국은 이게 뭐냐면 보수의 계멸이 지금 시한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먼저냐 아니면 윤석열의 몰락이 먼저냐, 이게 시간표 싸움이라고 저는 그래 보는데, 지금 볼 때는 국힘당이 내분으로 인해서 이 보수 민심을 결집을 못 시킨 윤석열의 리더십의 문제죠. 결국은 그런 것으로 해서 결집을 못 시키고 지지도는 떨어지고 사회로 총선에서 패배한 가운데서 사법부가 정치판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빈틈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치명타가 됐고, 보수 계멸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뉴 보수가 이 문제를 대우각성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 그 최강덕 전 복지부 장관님이 그날 말씀하신 게, 향후 10년 안에 보수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수의 계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단히 어려울 코너로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한 분이에요. 대단히 이제 지금 우리가 막바지. 지금 이제 사실 뭐 교수님이나 제 같은 경우는 시국을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시국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 시국이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산소호흡기가 언제까지 지탱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박함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지금 유튜브가,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뉴스에 치중하고, 또 그게 돈이에요. 뉴스 취재하면 그게 돈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돈, 내가 벌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우리 자식들, 이 공산화가 된다 했을 때 캄보디아, 베트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경험을 지금 국민들은 안 해봤단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학생 운동의 어떤 리더로서 상당히 그 어떤 대열차게 또 좌파 운동을 해봤고, 이 좌파 세력들이 노리는 이 대한민국의 종착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데도 뭐 국민들이 이제 나 몰라 알아 한다 그러면요,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살아날 길은 뭐죠? 헌법 개정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지금 현재 5년 단임제인데, 뭐 대통령 헌법 개정은 이제 중임제로 해가지고 4년제 1년 잘라 뭐 먹고 1년 뭐 더 해보겠다. 그럼 윤석열이가 물러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 예. 조기 대선이 되어야만 이재명이 면제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카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연결돼서 지금 대학가에서 예. 지금 제 목엔 저 고려대학교 교수 학생들도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교수들의 그 뭐 전국에서 이리저리 들고 일어났는데 그 선언문을 보니까 이제 뭐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엉뚱한 주장도 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한번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교수들이 잇따라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며칠 전에 서울대 교수도 이제 시국 선언을 이제 하고. 그거 한번 제가 시국 선언문을 읽어봤습니다. 내용 그거 참 읽어봤는데요. 이 수준이 시국 선언문 수준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집단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성적인 지식 집단입니다. 최고위 집단인데요. 어떻게 지금 이 촛불 집회에 넣는 그런 선동 문구와 비세요. 그 선동 문구가 그대로 카피돼가지고. 글쎄 나도 그거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놈들이 소위 박사를 받고, 또 이런 놈들이 해외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시국 선언문, 예를 들어 80년대, 뭐 70년대 교수님 해본 적 있습니까? 수준이 있다 그때. 교수님 한 적 있어요? 저는 뭐 대학 시절에 안 해봤습니다. 교수 시절에 교수 시절은 저 교수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쓴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정권에 대한 시국 선언문입니까? 그 이제 정권에 대한 것도 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도 이게 아울러져야죠. 정권을 잘못 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교수. 저는 이제 유학했어요. 80년대. 그러면 뭐 노태우 정권 때라든지 김대중 정권 때, 혹은 또 이 문재인 정권 때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교수들끼리 그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지적했죠. 특히 좌파 정권 때. 좌파 정권 때는 이제 문재인 북한 문제, 북한 문제 관련해 시국선언을 그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거 제가 이제 교수들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서울 쪽하고 국내 원대 내부 말고 서울에 있는 이런 우파 지식인 그러니까 유라이트 교수 그때 많이 했죠. 노무현 정부 때 기자회견 그런 걸 많이 썼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친북 그 정책. 근데 이제 예전에 뭐 교수들의 시국 선언 발표할 때는 정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는 끌려가가지고 뭐 주 터진다든지 구속 당하고, 또 전혀 시위와 집회에 대한 이 자율이 보장 안 됐을 때, 무시할 때, 그때는 뭐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담배 같은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데모한다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동덕여대 하나 예를 들면요,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이는, 여학생들이 벌이는 그 시위는요, 저는 IS에 버금가는 테러라고 봅니다. 저거는요. 학교를 기물을 갖다 파괴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데, 저희들도 이 80년대에 뭐 총장실 뭐 점검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요, 학교 기물에 뭐 이렇게 때리 부수고 이딴 짓거리. 조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런 행동. 그러니까 남녀공학 한다는 그 명분하라고 이래 되는데, 자,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경찰이 잡아갑니까? 아니면 뭐 뒤에서 뭐 사법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행을 하고 조사하거나 그런 거 뭐 그런 걸 하고. 사법경찰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수배 당한 적이 있는데 뭐 경찰들이 부산 저희집까지 와가지고 전마저 어디로 갔냐 해가지고 조사하고 하고 뒷조사하고, 또 뭐 예를 들어 다른데 집회로 나가면요, 잡으려고 뭐 이래 깔려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해주고 교수님들이 야 이래 안아주면요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 교수들 집단은요, 지금 이 촛불 집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촛불 집회와 이 박근혜 정권의 촛불 집회 다른 점은 교수님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안 온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때는 20대들 또 30대들이 예. 소위 촛불 집회에 동참하지 않으면 문해청 소리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가서 인증샷을 올리고 예. 자기의 페북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고 자기들이 알리는 이걸 자랑을 삼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젊은 층들이 안 옵니다. 이 촛불 집회가 지금 이 좌파 매체들은 10만 명이 왔니 5만 명이 왔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5천 명도 안 됩니다. 젊은 층이 없어요. 5천 명도 젊은 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노령화가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젊은 층들 이야기해 보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아작을 냈잖아요. 자기들이 헬조선 네. 혹은 또 이제 취업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해보니까 좌파의 기득권을 가진 놈이나 우파의 기득권을 가진 놈이나 똑같아. 이거에 똑같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 집회 나가면 저는 좌파라든지 또 태극기 집회 나가면 저는 우파라는 이런 자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이용만 당한다. 젊은 애들은. 이 젊은 애들은 그래서 이용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개발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요 20, 30대들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그들을 이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정책과 또 그런 분지 교육을 시켜야지. 맨날 뭐 우리 교수님도 뭐 나이 든 사람들 지하철 무료 지금 65세 지하철 무료 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좀 미안하더라. 아니 교수님도 지금 공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지난번에 저 경북대학하고 예. 목포대학의 그 교수들이 한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저 윤석열 물러가라는 걸 봤는데 이제 수준하고 내용에서 한 5, 60%밖에 제가 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잘못됐다는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태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친일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내용하고 그것도 이거 저기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저 친일 관계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군 파병한 거는 지적 안 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고 이제 그 주동자들이 좌파 교수들이에요. 주동했어요. 뭐 좌파 전부 다. 그런데 시국을 보는 눈이 다 그렇다. 공평성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에 폭정을 말없이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탈원전이든지 서해안에 그 엉뚱 죄 없는 공무원들 그래 죽게 만들 거며 그 다음에 USB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김정은 독재자한테 갖다 준 거며 울산 시장 또 이 개입한 거며 이거 구속권이 차고 넘치는데 그때 대학에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 잘난 교수들이. 교수님 또 잘난 교수 아닙니까? 아니 그런 침묵을 교수들이 지금은 와 여기 대학 하니까 너도 한다 경찰 안 잡히니까 하니까 너도 한다. 교수님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요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시국선언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명분입니다. 그 내용과 명분이라는 것은 국민 공감됩니다. 좌파들의 프로파간다에 교수들이 말려들어가느냐 아니면 교수들이 진정토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그 일념된 마음에서 이 시국선언문을 보면요. 그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어떤 그 대변인 노릇하는 것으로 이 교수들이 그런 시국선언이 내용돼서는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식의 내용이 많다는 게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파들은 뭐 윤석열 퇴진 탄핵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촛불에 불을 붙이지만 지금 횃불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 촛불 집회를 지키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제 각종 시민 단체들, 뭐 좌파들 단체들이 지금 잇따라 지금 성명도 발표하고, 특히 이제 또 종교 집단들, 예.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구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왔대요. 또 뭐 이러고, 이 수순이단 말입니다. 수순들.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 이 촛불이 진실과 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서니까 촛불에 대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했지만, 좌파들이 들어서 가지고 집값만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망쳤잖아요. 나라 경제를 망치기 문재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이가 경제를 망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현판에 결국은 젊은 층들이 이 촛불을 예면하고, 젊은 층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올바른 정책을 리더십이 꽝이네, 꽝통이야, 꽝통. 정말 왜 존재하는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예? 아니 왜 대통령 했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준비도 안 되고 함량 미달이고 지적으로 무식하고 무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설쳤냔 말이야. 참나 이게 참 연락서 참 죽겠네 참. 연락 죽겠습니까? 연락서 뭐 참.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사쿠십시오. 교수님이나 저나. 아니 거기다가 국힘당이 머리에 피도 마른 애송이를 갖다가 62.8%로 해가지고 당대표를 시켜서 정자 모르는 거는 윤석열 하나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정치 애송이를 한동을 불러가지고 분장시켜서 국힘당 자체가 두동강 나도록 하느냐 말이야. 국힘당원들은 뭐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히다. 그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보수 정치를 이끌 거냔 말입니까? 결국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님 정리 모드로 좀 들어가면요, 대한민국 보수 이 계멸의 저는 넘버원은 박근혜라 봅니다. 박근혜가 어쨌든 이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또 촛불에 무릎을 꿇었고, 또 방금 이제 우리가 이 댓글 다셨던 분도 박근혜의 악랄함은 최소한의 석방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최소한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원수 갚듯이 최소한을 감옥에서 죽으라고 하는지, 정말 악독한 여자다, 이런 얘기들. 이게 소위 민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련해 가지고 결국 박근혜의 어떤 그런 배신과, 또 박근혜의 그런 이탈, 이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마지막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이제 무관심으로 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 그 그람시가 무관심이 적이다 그랬습니다. 무관심이 모든 것들의 어떤 적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박근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이런 거죠. 아이고 아버지 박근혜 그 해가지고 아버지 박근혜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버지 뭐 했습니까? 아버지 내 용돈 주고, 어머니 내가 용돈 줬는데 그거 다 어쨌습니까? 아이고 아거야 내가 뭐 전세 홀딱 말아먹었다. 아이 아버지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 엄마요 쪽팔리가지고 자식도 못 보고 며느리도 못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독일의 교민 회장, 그 양봉자라고 교민 회장 아시죠? 양봉자. 양봉자 교수님, 그 양봉자 선생님은요, 자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이러니 비판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박근혜 미쳐 있으니까 박근혜를 비판하니까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결혼식 안 간다 해가지고 아들 결혼식에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어머님 이제 하프세요. 그러니까 양봉자 선생님이 이번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래요? 그 아들은 지금 벨기에 사는데요. 이제 아들한테 가보려고 한다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정 선생님 이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뭐 제가 뭐 밥이라도 사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손을 잡아줬다 그러면 이 마지막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보수 계멸은 더욱더 가속화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박근혜를 채택할 때부터 바둑처럼 복귀를 해서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박근혜를 과대평가하고 맹목적으로 박근혜는 잘하겠지를 외치면서 실수가 거기에서 반복된 게 아닌가. 이것이 윤석열은 잘하겠지, 한동훈은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한 보수 내에서 정치가를 잘 양성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누구 오면 막 김정은 북한처럼 말이지 막 이렇게 그런 신용 냈던 게 아닌가. 결국은 박근혜를 절대선으로 두고 우상화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제가 박근혜가 그 2022년도 석방돼 가지고 이제 대구 달성 갔을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박근혜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신랄히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또 2020년도 총선 때 박근혜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비판할 때마다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온지 압니까? 박근혜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저거 완전히 뭐 좌파라더니 박근혜 잡으려고 한다 그러고. 자,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박근혜. 그 누구 작품입니까? 유영아 지금 의원 작품이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지하면서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또 자유파가 선거 참패를 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박근혜가 유영아가 대구시장 출마한다 했을 때 박근혜를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박근혜 큰 뜻을 모르고 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또 저를 공격해요. 결국은 돌아서서 사람들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정 대표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 윤석열이가 유영아 배지 주는 걸 끝낸다고 제가 예측했는데 그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따라가 버렸어요. 맞는데요, 제가 더 이상 힘도 없고요. 그래서 JBC만 방송을 봅니다. JBC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박근혜 찍지도 않았어요. 근데 박근혜가 불법과 불의와 선동과 잘못된 거짓과 이거에 의해 가지고 탄핵당하고 구속됐다. 이 문제는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문재인이라도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라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주천 교수님이 왜 구속돼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게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와 진실 정의는요, 이 4가지 키워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저는 국민교육 현장 같은 것보다 더 비슷한 하나의 그 정신무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욕만 하고 공격만 하고.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14일 날 대구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경호, 인사 경호 의전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자가 초라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왜 박근혜를 공격합니까? 이 공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된 하나의 보수 우파의 계멸했던 그 하나의 그 초안을 만들었지만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 탄신일에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뭐 박수를 친 거지만요, 혼자서 그 승용차를 타고 운전기사를 동원해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소문에는 정병실 대표님을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요, 무서워해야죠. 왜냐면요, 본인이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한다 그러면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고, 본인이 정말 그렇게 비겁하게 한다 그러면 저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요, 비겁한 놈들요, 제 앞에 못 나갑니다. 교수님, 이 방송이요, 이 방송을 좀 자랑한다 그러면요, 여기에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피가 없으면 이 교수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숫하게 많은 사람들이 JBC 유수의 방송을 인터뷰를 하자 하더라도 저는 아이도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불러 앉아가 이야기해 본들요, 교수님은
그래도 확고하게 그 가치와 신념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참 보수 개멸 시간표가 지금 초읽기가 들어갔는데 보수 개멸 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 꽝이고 국힘당도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수 외연을 확장을 해서 20, 30대 젊은 보수층을 키워야 되겠다. 당장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 또 보수들이 국힘당을 떠나서 좀 더 많은 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부터 잘못된 거죠. 이명박, 그렇죠.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일으키는데 그냥 권력을 대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지 이 메커니즘, 국민의 판단력에 대한 계몽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네. 더 이상 뭐 좌파에 배울 점, 뭐 우파에 배울 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또 이게 어떤 뭐 이념적으로 좌파의 어떤 주의, 우파주의 이 자체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파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주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주의가 아닌 그냥 뭐 주의라고 봅니다. 좌파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 학생운동할 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뭐 마르크스주의에 혹은 또 모태똥주의라든지 또 레닌주의라든지 혹은 뭐 트로츠키라든지 알테사르라든지 또 김일성주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기의 개인에 대한 학관,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주의 신념이 나는 나한테 맞다 해가지고 그 신념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념이 따지고 보면 종교와 비슷한 하나의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좌파 운동의 핵심들은 바로 뭐냐면요. 좌파 운동의 핵심들은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러면 이 좌파 운동 자체가 모두가 이재명의 올인하고 또 이재명의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맨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지식인들은요, 이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나라를 예를 들어 뭐 사회주의, 인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지 뭐 이게 대한 가그 같았으면 이 좌파주의 운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아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파에서 리더도 없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 자가 보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며칠 전에 국민의힘의 핵심 뭐 인사하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뭐 보수 이념이 난 뭔지 모르겠다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 뭐냐면요. 그 사람을 보수니 아니니 노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니까 개념이 없다 이거야. 결국은 지금 한동훈 또 어떤 젊은 세대의 우리 한 50대지만 지금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50대는 한창 피렘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 30대들에게 이 보수 우파가 어떤 운동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과 또 보편적인 법칙 또 진실이 통하고 거짓이 발이 붙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것이 좌파든 혹은 보수든 우파든 이 세력들이 그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뭐 좌파들 뭐 어떤 입장이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젊은 층들에게 우리 자유주의 보수의 운동에 대한 이 강화적인 개념을 시켜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좀 달려요. 저도 이제 이재명 좀 언급하고 못했는데 홧김에 서방질한단 말이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나도 홧김에 외가 남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두동강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홧김에 바람 피운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2년 반 돌아보니까 농객들이 돌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단 말이에요.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례한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발 하면서 뭐냐면은 대안이 없는가 하다 보니까 한동훈에게 간 사람들이 있고 더 어드밴스 돼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홧김에 바람 피웠다가 가정이 깨지는 식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의 실체를 아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실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재인보다 더한지 더 좌파에 아주
정말 지독하고 더럽고 빨간 그런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자신 있게 윤석열에 대하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유튜브가 큰 손 칠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느냐. 난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예. 자,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 뭐 저는 이제 또 정규제 주필의 예, 정규제 얘기를 좀 이렇게 예. 넣으면요. 정규제 주필의 이 글의 큰 오류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그냥 이 쿠데타로 규정시키고. 아고 잘 지적하셨네. 쿠데타로 잘 지적하셨어. 예, 저도 그걸 느꼈는데. 두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군사 반란자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글쎄, 누가 역사관인데, 역사관.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래 기교를 지금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이재명에 대한 잡범이라고 하죠. 잡범. 잘못된 판결. 잡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잘못된 잡범. 판결에 대한 소위 그거를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래 개념들을 봤을 때 이제 숲을 보는 거와 또 나무를 보는 개념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전반적인 숲의 개념은 보수파의 통찰한 반성문이고 오죽했으면 지금 또 이재명이가 이 잘못된 판결의 희생자겠냐 이렇게 했겠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교수님 알다시피 정치인 중에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돌을 쳐라. 네 스스로가 깨끗하면 네 스스로 돌을 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구약 신약에 예수님 그 사마리아 간통한 여인 그 돌멩이 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책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법인 카드. 저도 법인 카드 사용할 때요. 우리 가족들 데리고 고기도 먹고 했어요. 또 뭐 거짓말 뭐 많이 해요. 정치인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어제 정규제 주필의 그 글들의 문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쿠데타 역사관 이랬는데 더 핵심적인 뭐냐면 과연 이재명을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 배우가 누구냐면 실체가 이재명을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쉽게 들리는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에 자익 운동에 그 프로파간다는요. 또 그 전략, 그 전술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익들의 언더그라운드 배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이가 잡범인데 그 불쌍한데 그거 가지고 뭐 일심 뭐 1년 바로 그거죠.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이 우익 농객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 사상 문제에서 북한 문제에서 자익 실체에서 그렇게 로man틱하고 순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규제 집회의 한계예요. 참 내가 정규제 집회를 좀뭐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다 보니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정규제 집회도 그런 점에서는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 안 된 말이야. 이 자유보수파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전두환 정권을 군사 반란 정권이다? 저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군사 반란 정권과 쿠데타 정권을 만드는 거 교수님 북한이 가장 죽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3인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계속 씹어 썼는데 남한의 지식인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세뇌당한 거예요. 그냥 이 대한민국 모든 자유파 국민들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마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세 명이 추구한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거든요. 결국은 또 세 명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이 세 사람은 반공주의를 채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법으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폄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왜곡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국민들에게 선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일 딱지를 붙이고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 터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우파
이 뭐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역사가니까 정규재 집필 결국 역사관을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5.16도 시작은 제가 눈에 하지만 군사혁명 무장정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혁명공학 6개 중에서 앞에 5개 근대화한다는 거 먹고 살게 해주겠다 다 했는데 민정이양은 군복을 벗고 예편하면서 그것만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6개 중에 5개를 다 약속을 지켰고, E.H. 카 같은 경우에 영국의 그 정치학자이면서 역사학자가 그 볼셰비키 혁명, 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것이 무장정변으로 해가지고 뒤집었는데, 케렌스키 정부를 뒤집은 무장정변했는데, 레닌, 스탈린 정부로 들어서면서 러시아를 문명화, 완전히 셀프, 농노를 인민으로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랄 지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공업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산업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독일군 탱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련군 탱크가. 그 업적으로 해가지고 소련 공문서를 읽고 영국의 학자인 이 E.H. 카가 볼셰비키 이거는 구테타가 아니라 정변이 아니라 볼셰비키 리볼루션이다 해서 서양에 소개를 해가지고 서양 학자들이 그러면 리볼루션 해라 해가지고 1917년이 구테타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된 겁니다. 결국은 1917년도 2월 달의 혁명은 예. 단순하게 이제 민중 봉기 아닙니까? 예. 민중 봉기, 소비에트의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났고, 그 민중 봉기 속에서 결국은 1917년도 10월 달, 이제 그 어떤 세력들, 그러니까 차르 정부를 무너뜨리고, 차르 정부가 시베리아를 보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유배가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를 이제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떤 이 볼셰비키 완전 정변이었어. 그때 정변 조직들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난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러시아 어떤 그 정변인데, 처음에 그 자체가 이제 구테타인데 구테타인데 그 자체가 이제는 지금 이제 혁명으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양 학자들이 서양 혁명으로 다 근데 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는 왜 보수파들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 우리 어릴 때는 군사혁명으로 배웠어요.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2.12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2.12 예. 12.12 때는 정승화 kiểm 사령관이 김재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무도 해가지고 와이샷을 해가지고 해서 김재규를 감쌌잖아요. 정승화가.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보안사에서 그 영관급 장교들한테 왜 정승화를 수사하지 않느냐 압박에 한 달 이상 시달렸단 말이에요. 보안사령관이. 그러니까 뭐 이성 장시에 뭐 삼성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누구야 이 그때 당시 정병태인가?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이제 전두환이한테, 야, 진짜 우리 교수님이 전두환입니다. 야, 전 장군, 너 임마 왜 수사를 이따위 하는 거야? 너 정성화가 너 박정희 시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데 너 임마 잡아들여야지. 굉장히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압박을 넣었어요. 한 달 이상. 그때는 이제 정성화가 겸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이 군 내부에서의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으니까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중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규하한테 갔지 않습니까? 최규하 그 병신 같은 새끼가. 최규하가 알았지 요새 최근에 알았다는 게 있거든요. 눈치를 채고 양다리를 치면서 김재규 정성화처럼 왔다리 갔다리 설이 있어요. 그래 주저주 하다가 그러다는 설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정성화를 갖다가 수사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먼저 총질을 해가지고 우대령이 그 총경 받아가지고 불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해가지고 잡아갔는데 그게 구테타라면 바로 12월 13일에 정권 잡지요. 그래 안 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병윤 대령하고 우대령 허삼수 대령하고 이제 여행 갔어요. 그 사람들이 권총을 뭐 예를 무장해 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 진입한 거 아니에요 그때? 무장색 된 거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정성화가 뭐 이러니까 거기서 안 하겠잖아. 바로 이제 그 밑에 비서실장이 총질 먼저 했거든. 총질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남동 하나 덮는 게, 그 당시에 보안사는 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아니, 수사기관 며칠 갔다니까요. 수사기관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12.12를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군사 정권을 잡게, 그럼 전두환이가 우리 교수님 말대로 그 다음에 바로 잡아버리죠. 바로 대통령 됐죠. 바로 대통령 돼버리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김대중이 어떤 내란 여러 가지 사회시 소요 사태, 또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첫 번째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 대처를 안 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를 사형시키라는 요구가 부하 군 장병들이 빗발쳤어요 그때. 그렇죠. 애물단지 말썽꾸러기니까 이거 정리해서 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평정화된다 했는데, 이 백악관에 있는 그 알렌 특보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 레이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려주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교수님 말 온 김에 우리가 참 열불나네 진짜. 12월 12일 날 교수님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그거 12.12 따라 합시다. 12.12는 이제 뭐 12.12가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아가지고 이 12.12 사태와 그 연결되는 또 5.18 강주, 참 할 말이 많습니다. 12.12하고 5.18 따라 합시다. 5.18은 이제 그까지 가면 너무나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김대중이 어떻게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김영삼이가 또 이 김종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와중에 있어서 그런 삼김들,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규하, 그러니까 애매하게 최규하 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켜요. 사실은 최근 밝혀졌는데 최규하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뻔했다. 저는 최규하 이런 것들을요, 소위 전직 대통령 인정도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11.6 사태 관련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최규하가 알았습니다, 먼저. 글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가 말이야. 최규하가 유신 전에 그 이동훈 외무장관, 우리나라 최연소 외무장관인데, 그 양반이 그 삼성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 하면서 난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외무부 쪽에 외무장관을 사표를 내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뒤에 들어온 인물들이 그 김동직이라든가 이 최규하 외무인데, 진짜 그 뒤에 들어온 외무 관료들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눈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외교관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눈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훈 외무장관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베트남 참전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게 직보로 한 그런 그 기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외무 출신들은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손바닥 막 비벼요. 자, 오늘 뭐 우리 이주천 교수님하고 1시간 40분. 아이고, 롱타임이네요. 1시간 40분 이래 서로 흥분한 바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40분 이야기했는데,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교수님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래 합시다. 뭐 얘기가 뭐 교수님 인터뷰 질문하면 또 A를 질문하는데 B 대답하려니까 뭐 또 너무 또 고문시키는 거 해가지고 또 교수님도 저한테 또 질문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그래 합시다. 앞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예고해드린 대로 12월 12일 날 그때 정말 한번 그래야죠. 제대로 한번 그래 합시다. 한번 교수님 한번 12 관련해 가지고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방송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사람 뭐 개인 의견은 다르지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거에 대한 방송을 하면요, A라는 부분들에 대한 댓글도 달고 논쟁도 펼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는 어떤 자세입니다. 그런데 A라는 방송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상대에 대한 폄하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좌파 쓰레기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BC 뉴스는요, 많은 분들이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왜 받아준 적이 없냐면요, 이 JBC 뉴스는 사상과 이념이 불완전하면요, 결코 여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감전된 죽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뭐 가끔 뭐 밖에서 이제 만나 뵙고 이러는데, 교수님의 논리, 또 역사관, 또 이 자유, 또 정의, 또 진실을 외치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 또 뭐 일하다 보니까 또 부산 선배더라고요.
부산에 부잣집 아들이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또 뭐 인디애나 대학교 역사 석사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역사 박사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또 넓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들 학자들보다 더 큰 하나의 이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1시간 40분. 야, 오늘 끝나고 나서 최장 시간입니다. 예. 순댓국집 가가지고요. 예. 순대에 또 댓글 또 이상한 댓글 있는 거 한번. 이상한 댓글은 이제 없습니다. 없습니까? 교수님 존경한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른 유튜브인데 저 사람도 교수냐? 또 이래저래 시비 걸기를 때려치고 있습니다. 출연을.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여기 온다고 출연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서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 예전 같아서 본인 방송하면요 슈퍼챗에서 막걸리도 이래 또 소화주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런 부탁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순댓국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이제 심하합시다. 자,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